상황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 이상민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우리 증시 마감 분위기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를 중심으로 약보합에 그쳤습니다. 현재 지수 하락은 제한적인 상황이며 자동차 및 철강 섹터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약 및 이제 의료정밀, 유틸리티가 하락을 주도했고요. 오늘 밤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도 휴장인 상태인데 특별한 이벤트나 경제지표 발표가 없기 때문에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금주가 바닥권일 것으로 판단을 하며 6월 중순까지 좀 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증시는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방일 일정 소화로 인하여 정상회담 기대감으로 인하여 소폭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메모리얼 데이로 인한 해외 투자자들 참여가 좀 저조했을 뿐만 아니라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기다리는 관망세의 분위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위안화 약세가 완화가 되었으며 고스칭 은행보험관리위원회 주석이 위안화 공매도 세력은 거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 키움증권에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오늘 은행 지출 실패로 하락을 하였는데 반면 1분기 실적이 매우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매우 높은 리테일 위주의 증권사이기 때문에 증권 거래세 인하 수혜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 수급이 비교적 비어 있다는 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기술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또한 동원 F&B 같은 경우에는 참치효과 성수기인 2분기에 참치효과가 하락 전환하였다는 데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구조적 억가 하락 기대감이 강해진 가운데 HMR 위주의 외형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제 상승을 좀 많이 하였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신차 모멘텀 및 소나타 판매 호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투자자들은 어떤 점에 유념해야 할까요? 일단 조정 국면의 마무리를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정장은 처음 15거래일 정도의 대부분의 손실이 집중이 되고 20거래일째 근처가 바닥입니다. 그러다가 20거래일째부터 40거래일째부터는 횡보를 하다가 반등을 이어가는 패턴을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내일이 딱 20거래일째인데 공교롭게도 내일은 MSCI 지수 정기 변경이 예정이 된 날입니다. 즉 악재 재료 소멸로 인한 횡보 및 반등 시도에 조금 무게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철저한 개별 종목 중심의 모멘텀 플레이가 필요하고 방망이를 당분간 짧게 쥐고 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났는데 내 책임이 일부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료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가해자에게 100% 책임을 물리는 사고 유형이 늘어납니다. 김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한 교차로에서 자동차 사고를 겪은 박모 씨. 상대편 잘못으로 사고가 났는데도 박 씨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오자 결국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렸습니다.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했는데 차가 뒤에서 다쳐서 보험회사 측에서는 아마 제 과실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를 받아보니 제 과실이 생각보다 컸었고 저는 그게 억울한 면이. 자동차 교통사고 유형 59개 중 100% 일반 과실은 불과 9개. 그러나 앞으로는 22가지가 추가돼 100% 과실 유형이 늘어납니다. 실례로 직진 차로에 있던 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하다가 부딪혔을 경우 현재는 7대3 쌍방 과실이지만 앞으로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뀝니다. 중앙선이 점선인 적선도로에서 뒷차가 근접거리 앞차를 추월하다 난 사고도 뒷차의 일반 과실이 됩니다.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유턴하는 차량의 사고는 신호에 따라 유턴인 경우 직진 차량이 100% 과실을 집니다. 가해자에게 엄중한 과실 책임을 부과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기준을 신설하여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 기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당정이 다음 달 말에 종료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류정훈 기자,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가 다음 달 말에 종료되는데 일단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죠. 네, 그렇습니다. 당정이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이를 한 번 더 연장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한 차례 개소세 인하를 연장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자동차 개소세는 다음 달 30일이면 종료되지만 6개월가량 연장되면 올해 12월 말에 종료됩니다. 네, 개소세 인하가 연장이 되면 인하폭도 조정이 됩니까? 인하폭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개소세는 기존 5%에서 1.5%포인트 인하돼 3.5%인데요. 이 세율을 2천만 원짜리 자동차 구매에 적용하면 43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당정은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 기간을 확정한 다음 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원입니다. 역외 탈세 감시가 강화되면서 최근 거액의 해외 금융계좌 자진 신고와 적발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신고 금액이 종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면서 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은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 지난해 기준 전 세계 79개 국가와 각종 금융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역외 탈세 감시망을 촘촘히 다지고 있습니다. 감시가 강화되자 거액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사례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287명이 총 66조 4천억 원 규모의 해외 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해외에 둔 뭉칫돈 신고는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준을 종전 10억 원에서 5억 원 초과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년 중 단 하루라도 5억 원이 넘는 현금과 주식, 채권 등을 해외 계좌에 갖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라면 7월 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 오래 거주했더라도 국내에 가족이나 다른 자산이 있을 경우 신고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재외국민 같은 경우에는 2년간 183일이고요. 기준이 회사 주재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뭐 운동선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거주자로 보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금액을 낮춰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미신고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미신고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고발과 명단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대법원이 한국 남부발전의 통상임금 사건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사가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도 경영상 어려움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소식 듣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먼저 판결 내용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대법원 2부는 한국 남부발전 노동자 93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회사의 추가 법정 수당 지급을 요구해 왔습니다. 1, 2심은 추가 지급할 법정 수당이 회사 당기 수익의 3.38%에 불과해 회사의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지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추가 수당인 96억 원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고 한 4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네, 비슷한 소송에서 회사가 수당을 지급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죠. 네, 대법원은 지난 2월에 인천 시영운수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추가 법정 수당이 회사 연 매출액의 2에서 4%에 불과해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3일에 판결이 난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건에 대해서도 추가 법정 수당이 연 매출액의 0.1%에 불과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잇따른 판단은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상임금 신의칙 원칙은 추가 법정 수당이 회사와 노동자 사이에 성립된 신의칙에 어긋날 정도이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미국이 세계 각국의 탈화웨이 동참을 요구하는 가운데 국내 통신 업체들도 신규망에 화웨이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KT가 전국 기간망, 이른바 백본망 신규 구축 사업자로 미국 업체를 선정하고 곧 구축 작업에 착수합니다. 기존 운영 사업자는 중국의 화웨이였습니다. 기간망을 화웨이에게 맡겼던 LG유플러스도 망을 새로 깔기로 했습니다. 주한미군이 LG유플러스에 비화웨이 통신 장비로 망을 구성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KT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모두 기간망 광전송 장비로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칫하면 미중 싸움에 우리가 휘말릴 수 있어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5G 네트워크는 국가 산업 전체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나 국가의 경제적인 면, 안보 여러 가지 다방면의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농협은 지난해 11월 1,200억 원 규모의 유선 통신망 우선 협상 대상자로 KT 화웨이 컨소시엄을 선정했지만 화웨이 보안 논란 이후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기존 정유 사업에서 배터리 소재 사업으로 무게추를 옮기겠다고 전략을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LG화학과의 소송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윤재 기자입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이 최근 LG화학이 제기한 배터리 관련 소송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지금은 배터리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점이라며 중국과 유럽 등 글로벌 경쟁이 심해져 국내 기업들이 함께 끌고 가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는 가파릅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연평균 19% 성장이 예상됩니다. 현재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중국과 일본 업체가 1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배터리 3사를 모두 합쳐도 중국 업체 한 곳 점유율에 불과합니다.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우리 기업들이 앞다퉈 배터리 사업에 속도를 내는 이유입니다. 이에 발맞춰 SK이노베이션은 기존의 30%를 차지하던 배터리 소재 화학 등 신성장 사업 비중을 오는 2025년 6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배터리 생산량을 20배가량 늘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3위권을 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순히 배터리 사업 생산 기지가 아닌 전기차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전기 자동차 업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원전의 정비 계약을 우리나라가 단독 수주할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3조 원가량을 기대했던 계약은 어렵게 됐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한국형 원전을 수출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입니다. 정부는 15년 정도 장기로 바라카 원전의 정비 계약을 단독 수주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와 원전업계에 따르면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운영사는 5년 정도 단기 계약을 여러 기업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비 계약이 나눠지면 수주 금액은 3조 원대에서 5천억 원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전업계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아랍에미리트가 태도를 바꿨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기간 중에는 부품의 공급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탈원전이라는 건 산업체가 상당 부분 붕괴될 거 아니에요. UAE 쪽으로 봐서는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도 대체안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다만 정비 계약 수주 금액을 낮추기 위한 협상 전략이나 원전 운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견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산업부는 다음 달 아랍에미리트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롯데지주가 MBK 파트너스, 우리은행 콘소시엄과 롯데카드 매각을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롯데지주는 자회사인 롯데카드 주식 5,966만 4,814주를 1조 3,810억 5,491만 30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롯데지주는 본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의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DGB 대구은행과 손잡고 연 최고 5% 금리의 적금 상품을 출시합니다. 기본 금리에 SK텔레콤 고객 우대 금리를 더해 최소 4%의 금리를 제공하고 5만 원 이상 SKT 통신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1% 캐시백 혜택도 추가로 적용합니다. KT가 렌터카 공유업체인 딜카와 손잡고 중소렌트사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을 확대합니다. 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앞으로 렌터카 운영에 필요한 통합 단말기를 개발하고 향후 호텔 연계, 법인 렌털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체크 오늘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손석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손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 토스 탈락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출사표를 던진 키움뱅크 그리고 토스뱅크 두 곳 모두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은행권 안팎에서는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무슨 얘기인지 손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기자, 먼저 이 키움뱅크, 토스뱅크가 탈락한 배경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 보면 키움뱅크는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토스뱅크는 자본 안정성 측면에서 박한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고배를 마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가 되고 나서요. 최정국 금융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두 곳 다 떨어져서 일단 당혹스럽다라는 반응을 내놨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한 것보다 평가가 너무 박하게 나와 버린 겁니다. 소위 흥행을 위해서 공을 많이 들인 금융위원회로서는 다소 김 빠진 결과가 됐습니다. 자, 앞서 앵커가 지적하셨듯이 이제 키움뱅크의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이에 대한 이 신용평가 모델의 준비가 미진하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은행과의 차별화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스뱅크의 경우는요. 신한금융과 결별한 이후에 주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빈자리를 이 알토스 벤처 같은 벤처 캐피탈 자본으로 채우면서 사실 우려가 많았던 게 사실인데요. 이 심사 과정에서도 주주 구성과 또 자본의 안정적인 출자 등에 대해서 심사위원단의 의구심을 끝내는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손 기자, 일각에서는 이게 예견된 결과 아니겠느냐 이런 반응이 나오죠. 네, 이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난 이 특례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난산 끝에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는 이 특례법 적용을 해서 은산분리 완화를 결정을 했었죠. 하지만 당시에 전반적인 반응은 기대와 달리 그렇게 뜨뜻미지근했습니다. 먼저 출범한 K뱅크나 카카오뱅크가 대주주 심사에 어려움을 겪거나 각종 논란에 휘말렸죠. 당초 또 인터넷 은행에 기대했던 혁신성이라든지 차별성, 또 기존의 어떤 은행판을 흔들어 놓는 일종의 매기 효과를 기대했었는데 이 부분이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후보군들의 관심이 한풀 꺾였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자천타천으로 유력 후보군으로 꼽혔던 네이버가 규제 복잡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금융당국은 지금 3분기에 다시 재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금융당국은 문호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얼마나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참여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자본 여력이 탄탄하거나 아니면은 뭐 기존 은행들과는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사업 모델을 갖고 심사위원단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탈락한 것을 보면서 만만치 않은 과정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아울러 현 규제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거듭되고 있는데요. 현행법은 대주주 자격 요건으로요. 최근 5년간 독점 규제라든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지나치게 높은 규제 문턱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심사 기준에서 바로 이를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향후 이처럼 법과 규제 논의의 방향성에 따라서도 인터넷 전문 은행의 흥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법자 SNS 마켓. 곰팡이가 핀 호박즙을 판매해서 유명 SNS 인플루언서가 경영에서 물러난 인블리 사건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SNS 마켓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공정위가 인플루언서들을 내세운 온라인 쇼핑몰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정확히 이 인플루언서라는 게 뭔가요? 사전적 의미는 영향력 있는 개인 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블로그 내지는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예. 이런 데에서 수많은 팔로워를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한 마케팅을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많은 팔로워를 가졌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진정성 내지는 신뢰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먹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현대사회에서는 판매가 제조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판매 루트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 OEM이라 ODM 이런 방식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고 아웃소싱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팔로워에 먼저 파는 것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판매를 늘려가는 이런 이제 마케팅을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인플루언서들이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만큼 또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 판매하는 것만 자신들이 하는 것이지 이 제조까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제조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시켜서 또는 주문을 해서 제조를 한다든지 내지는 유통 그러니까 배달 배송 네. 이런 것도 이제 전문 업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상당한 믿음을 주고 출발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특히 식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상한 식품이 배달이 된다든지 내지는 생각했던 것보다 물건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고 이것이 이번에 발생한 인블리 사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제2회, 제3회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감시의 사각지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법이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물론 전자상거래법이라든지 법은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개인 대 개인의 거래까지는 아직 충분하게 이 감시 내지는 단속 이런 것들을 못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네, 이렇게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인플루언서들의 SNS 마켓에 대한 전문성을 우려하는 지적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제2, 제3의 인블리 사건을 지금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드디어 이제 칼을 뽑아 들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지 않았던 이유가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대 개인의 거래의 네. 성격이 강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소규모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만큼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봤던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뭐냐면 이제 환불 규정을 어긴다든지 내지는 정보를 충분히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또 조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상태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 공정위가 조사 착수에 나선 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결국은 이제 아무래도 인블리 사태에서 보다시피 처음에는 이것이 화장품이라든지 내지는 의류라든지 이런 데서 출발을 했거든요. 특히 의류 같은 것은 그렇게 사람의 어떤 그 신체 이런 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식품이라든지 또 화장품도 부작용이 일부 나타난 점도 있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환불을 제대로 안 해준다. 이런 불만이 쌓였고 이런 사태가 결국 앞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소규모 개인 대 개인의 어떤 거래라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인블리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그 분리분리라는 그런 어떤 품목이라든지 등등을 네. 통해서 약 1년에 1,7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더 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화됐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기업에 대한 어떤 그 통제 내지는 제재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소관이니까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나서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앞으로 개선이 될까요? 아니면 개선이 되려면 어떤 점이 좀 보장이 돼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법을 네.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법이라든지 뭐 법은 많습니다. 뭐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등등의 법들이 있고 이번에도 뭐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인분리에 대해서 뭐 사기다 여러 가지 이제 법 위반으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데에서 고발을 했는데 하여튼 있는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어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가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을 기울하기 위한 법을 미비한 것이 있다면 제정하고 개정해서 그래서 맞춤형 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단속이죠. 그리고 감시죠. 그러니까 아직 사각지대에 있고 단속망이 거기 아직까지 못 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다면은 오프라인 중심의 어떤 그런 단속 체계 여기에서 온라인에 대한 단속 체계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또 촘촘하게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이런 어떤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스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샤프 3698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해가 미쳐지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해서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이게 어떤 분류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질병이 됐다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질병까지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으로 인해서 실제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제 주변 지인만 봐도 게임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발표하는 거 전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해결법이 있겠습니까? 게임 중독이. 어떻게 그 깊이 빠지면은 헤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좀 나라에서 강경하게 뭐 대책을 세워가지고 질병 쪽이라도 좀 실리적으로 너무 막 그다기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도 이르면 2026년에는 질병으로 공식 관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과연 게임 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관련 단체나 정부 부처, 여론까지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쪽, 박호준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이사 나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찬성하시는 쪽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먼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다 게임은 해보셨죠? 이 교수님 게임 해보셨죠? 어렸을 때 했죠. 어렸을 때 많이 하셨을까요? 요즘도 좀 하십니까? 요새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있으니까 네. 같이 이제 보면서 뭐 네. 아주 잘하진 않습니다만 좀 합니다. 네, 뭐 박 이사님 같은 경우는 뭐 자주 하실 거라고 저야 매일 하죠. 매일 하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 게임 자체를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한다면 두 분은 어느 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교수님 어떻게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저는 게임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 종류나 혹은 그 과정이나 혹은 그 정도나 혹은 그 게임이 미치는 개인의 영향력이나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결과가 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박 이사님 같은 경우는 게임은 어떻다 이렇게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뭐 저는 게임은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가 뭔가를 떠올릴 때 기분이 좋으면 사실 즐거운 것, 네. 뭔가를 떠올릴 때 찡그러지면 네. 사실 그거는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누구나 이제 게임을 떠올리면 즐거운 기분, 기대감 이런 게 들지 않을까요? 네. 저는 게임은 즐거움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저도 게임을 합니다. 한때 또 열심히 했던 게이머이긴 한데 요즘 이제 게임에 푹 빠져서 지내는 청소년들 또 성인분들도 꽤 많아요. 뭐 지하철에서도 게임하시는 분들 많이 보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게임 자체가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에는 네. 게임 자체가 주는 영향력이 이를테면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즐거움, 쾌의 기분을 유발하고 이게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게 한다면 이 부분은 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는데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게임을 한다 그래서 다 게임 중독이나
정도나 혹은 최근에 이제 WHO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게임 이용 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게임이 가지고 있는 레저의 기능이라든지 굉장히 그 순기능들이 있지만 이 부분이 이 차원을 넘어서서 병리적인 차원까지 간다면 네. 우리는 이 부분을 장애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건 마치 우리가 약간 우울감이 있다고 우울증 환자이거나 우울 장애가 있는 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게임을 한다 그래서 모든 게임을 하는 분들이 어떤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과는 구분을 좀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고요. 박 이사님, 요즘 확실히 이 게임의 사용자, 이용자층이 넓어진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럼요. 과거에는 게임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컴퓨터에서 네. 하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 이전에 오락실에 가야만 게임할 수 있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컴퓨터급의 이제 스마트폰들을 다 손에 쥐고 있다 보니까 뭐 틈날 때마다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문제는 이 게임에 이제 과도하게 몰입을 해서 일상생활 등에 지장을 줄 때인데 이를 중독이라고 합니다. 아, 교수님, 이 게임을 좋아한다고 해서 도박이나 마약처럼 중독 현상처럼 정말 묶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WHO에서 이번에 ICD라 그래가지고요. 국제 질병 분류 코드가 있는데 이 분류 코드를 다시금 이렇게 재설정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걸 이제 30년 만에 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그 전에는 우리가 게임 과몰입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던 요 주제들을 이번에는 게임 이용 장애라고 하는 디스오더, 그 디스오더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 어떤 질서나 현상 유지 자체가 좀 무너지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일상이 유지되지 않고 나도 무너지고 주변 관계까지도 무너진다면 우리는 이걸 합쳐서 되게 장애 영역 안으로 거칠게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 그 WHO에서 이번에 그 게임을 장애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질병 코드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진단할 때는 단순히 게임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 뭐 역기능 이런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 임상에서의 여러 환자들, 또 일상이 무너진 여러 사례들, 또 게임의 전문가들, 또 현장의 의료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고 호소했던 사람들의 여러 엄청난 이야기들을 모아서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질병에 대한 분류를 한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이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물질 중독과 같은 것과 유사하게 지금 이거는 뭐 물질 중독은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여러 정신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신경계에 관련된 장애를 묶는 항목이 따로 있는데 그 항목의 하위 부류로 지금 게임 이용 장이라는 거를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중독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분명히 일상을 무너뜨리고 또 특별히 일상이 무너진 여러 사례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봐야지 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중독이라고 한다면 이게 크게는 이제 뭐 심각성과 네. 또 정도와 그다음에 일상의 여러 이 부분들이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이 세 가지로 좀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어떤 것보다도 내가 게임이 우선이 되고 다른 것들은 생각이 먼저 나지 않을 수준이다. 라면 이거는 일정 정도 중독에 일부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이 겪게 되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또 관계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른 모든 관계들에 있어서 치명타이거나 일상이 무너지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거는 심각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좀 바라봐야 될 상황인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고려를 할 때 뇌파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쾌를 느끼는데 이 쾌의 수준이 일상생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쾌의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의 어떤 뇌의 반응이 있다면 이 부분은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이런 항목들을 본다면 이게 게임이 일련의 중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박 이사님이 이번 주말 사이에 이 WHO의 결정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게임을 중독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는 매우 과하다. 네. 그러니까 뭐 저희 개발자뿐 아니라 게임인들은 과몰입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네. 부분을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언뜻 중독이라고 떠올리면 뭐 대표적인 이제 도박이나 이제 마약이나 이제 술인데 그런 것들을 중독이라고 표현해도 크게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그 중독에 대한 결과를 보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진짜 뭐 손이 떨리고 그런 금단 증상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그런 어떤 도박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죄를 이제 저지르고 하지만 저는 게임이 단기간에 과몰입은 될 수 있어도 그런 중독까지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게 되면 많이 몰입하게 되지 않나요? 네. 뭐 저 대학교 때 당구 많이 쳤는데요.
그냥 자리에 누워 있으면 천장에서 당구 공기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 당시에는 저는 당구 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뭐 관심과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골프도 한때는 굉장히 열심히 쳤거든요. 그럼 저는 골프 중독이었는데 그 중독의 결과가 제가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아니면 뭐 손이 떨린다든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도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단계에서 뭐 충분히 이제 뭐 시간을 할애하고 비용을 쓸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관심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전되면 증상이 완화가 되는 그런 형태로 볼 때 저는 중독의 어떤 대표적인 물질들과 같은 선상에서 또 중독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는 너무 많이 갔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교수님은 지금 박 이사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구와 골프를 밤새 하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지금 이번에 WHO에서 나온 기준을 좀 살펴보면 당구를 좋아한다고 당구 중독은 아니고 또 게임을 좋아한다고 게임 중독은 아니고요. 이를테면 첫 번째 욕구 조절 자체가 안 된다, 불가하다라고 판단하는 기준 하나. 또 한 가지는 일상생활보다 완벽하게 이 게임만이 우선이 될 때. 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진단은 그냥 내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 심지어 이 게임과 관련된 이 중단을 할 수 없다는 이 상황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 우리는 이거를 게임 중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 진단에 대한 전제가 있어요. 이런 전제들을 기준으로 한 거라 말씀하셨던 당구라든지 이런 것들 또 골프라든지 몰입할 수 있고 굉장히 선호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일상생활이 무너진다든지 뭐 어떤 질병에 준할 만큼이나 다른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문제가 생겨나고 뭐 우리가 조금 극단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몇 년 전에 50시간 이상 게임하다가 사망한 게이머도 있었고 또 부부가 그 게임 과몰입을 통해서 아이를 학대 상황에 놓게 되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모든 것을 설명한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진단이 나올 때는 대개 진단 기준은 여러 일상에서 일어나는 임상의 바다에서 진단이라는 게 결국 하나의 결정체로 이렇게 쫙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이미 우리가 게임 중독이다 아니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여러 사건들 또 여러 일상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가정의 불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 요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교수님이 예시로 주시긴 했는데 사실 박 이사님 이 게임 중독이라는 게 아니면 뭐 과몰입이라든가 이 게임 중독이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현상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긴 하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네. 이제 게임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이제 만화를 보면 웹툰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근데 이제 게임은 뭐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게임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특정한 현상이 이제 12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면 그거는 게임뿐만 아니라 어디에 몰입이 됐다고 해도 일단 심리적인 치료는 분명히 이제 받아야 되는 현상이라고 이제 보여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중독이라는 형태에 대해서 우려하는 이유는 과연 게임을 즐기는 사람 중에 몇 프로가 또 어떤 기준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 도대체 그걸 중독이라고 이제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은 바도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에 대한 결과를 얻은 바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확실한 결과나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것들을 술, 도박, 마약과 같은 형태의 전 단계로 인식을 하면서 그 너무 우려감을 근거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이제 우려를 나타내는 거죠. 네, 게임 중독 또는 게임 과몰입 이거를 이제 질병으로 삼아야 할 정도인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이 교수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질병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이제 우리가 게임이 주는 그 순기능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나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심리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임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장애 진단을 내린다든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단순한 레저를 넘어서서 그리고 이 단순한 영역을 넘어서서 일상의 무너짐과 또 이게 사회적인
한 개인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여러 개체가 뭉쳐지면 이건 사회적 문제거든요. 이미 게임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이 중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여러 양상을 보이는 분들에게 진단 기준에 맞추어서 이 정도로 이 사람이 이렇다면 이거는 치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건 진단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이번 ICD의 결정이기 때문에 실제 WHO가 이렇게 ICD 기준을 분류를 할 때에는 모두를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성이 인지될 경우 우리가 이 심각성에 대해서는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건 전문적인 치료의 방식이 나와야 되고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미비하다고 합니다만 말씀하신 그 진단 기준에 대한 아마 경론이 그 ICD 이번에 11판 개정이 되면서 엄청난 경론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경론이 일어날 때에는 아마 여러 복잡한 인과관계나 혹은 여러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어디나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개인과 그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환자들이 있고 이 환자들에게 우리가 중독이다, 중독이 아니다라고 이게 명칭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 집단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건 확실한 거죠. 그렇다면 심각한 수준에 있는 이 치료 집단을 우리가 진단을 하고 이분들에 대한 보다 본격적 도움을 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박 의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진짜 실제로 이렇게 치료 집단이 있다고 지금 교수님 말씀을 해주시고 그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더 정확한 사례들과 연구가 이제 따르면 네. 정말 치료해야 될 집단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그런 근거와 일반인들도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제시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을 중독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치료의 대상, 주체 이외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오염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한 2005년인가 6년인가 제가 이제 온라인 게임 만드는 회사에 이제 있었었는데 네. 그때 당시 바다 이야기라고 엄청 그 도박성에 흡수를 얻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데 그 당시에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호준아 괜찮냐? 뭐가요? 아니 이거 바다 이야기. 아버지 나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바다 이야기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일반인들은 우리 아들이 게임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데 바다 이야기가 지금 도박이라고 난리라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 저는 경우라고 보거든요. 게임의 어떤 구체적인 치료가 필요한 집단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충분히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이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이다, 중독이라고 이제 사실 얘기했을 때 그와 관련되지 않은 그냥 일반인들도 그런 충분한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분명히 어떤 제거나 우려는 좀 벗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게임이 말씀하셨던 바다 이야기나 이런 사행성 게임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더 영역이 넓고요. 조금 더 달리 봐야 될 것이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도박장으로 거의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그 횟집이 없어지면서 바다 이야기로 막 바뀌고 이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과 지금 모바일 상에서 또 아이들이 이제 PC에서 집에서든 PC방에서 하고 있는 이 게임은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 게임들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 정신 쪽에서 저희 정신 관련된 연구를 하는 분들이 우려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일 먼저는 과거하고 다르게 이 엔딩이 없는 그 끝이 없습니다. 게임이 계속 연속해서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랭킹의 방식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랭킹뿐만 아니라 이게 레벨업이 되면서 끊임없이 계속 성취를 야기하는데 물론 이게 여기서 또 채팅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면서 굉장히 관계적인 측면을 확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딱 나오면 현실은 완전히 그들하고는 거의 분리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게임의 방식이 보통 밤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게임과 관련해 가지고 통제를 잃은 경우에는 그게 꼭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지각이라든지 혹은 가족 간의 불화라든지 혹은 시기가 굉장히 형편없어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적지 않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요소들 중에는 입시도 있지만 이 게임 문제가 어마어마하고요. 이사님은 이런 비판에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일단 게임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임이 엔딩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콘솔이라고 해서 엑스박스나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걸로 이용하는 게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엔딩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매우 크고요. 근데 이제 일부 엔딩이 없는 게임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는 약간 이제 미성년자와 성인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성인은 충분히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조절해야 되는 권리와 본인에 대한 이제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근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얘들 학교에 지각을 하고 그럴 때 그 부모님들은 뭘 하시는 건지. 저도 이제 자녀가 2명이 있거든요. 네. 고등학교 2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이 있는데 저는 충분히 그만해라고 하면 애들이 그만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건 굳이 그게 게임이 아니더라도 그 좋아하는 뭐 다른 것을 했을 때도 말을 안 듣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제 좀 성년과 이제 미성년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 게임 자체가 모두 이제 엔딩이 없이 밤을 새워야 되는 건 아니다. 피곤하면 졸립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생각해 저희가 네네. 질병 얘기만 하다가 이 토론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조금 다른 얘기로 네.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로 도입을 하면 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대체 뭐냐, 게임 산업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는 거냐,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이사님, 실제로 이 게임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타격이 큰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게임 종사자 수의 감소를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2018년 게임 백서에 의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 종사자는 한 8만 1,000명 정도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게임 산업이 이제 질병 코드로 이제 분류가 되고 이게 더 심화돼서 이제 중독에 가까운 이제 논의들이 오가면 그 게임 산업 종사자의 이탈 및 그 향후 이제 새내기 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끊길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한 2022년 정도에는 한 최소한 지금에서 한 10,000명 정도는 더 종사자 네. 수가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 교수님, 이에 대해서 이 게임 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의 건강과 질병 앞에 경제 논리가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명분에서도. 또 한 가지는 물론 이제 여러 경제적인 부분이나 사업성 부분이나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게임 산업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위치를 그 부분에서 점하고 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우리가 해법을 제시할 수 없는 반대는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이거 말고 보다 구체적인 해법을 좀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우려하고 그다음에 아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과 여러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나 혹은 이런 대안도 조금 우리 게임과 관련된 부분에서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그게 사회적 책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게임 자체를 질병 코드가 아니라 새로운 교육 코드로 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 학교에서 게임 관련 정규 과목이라든가 학과 개설도 돼 있는 상황인데 박 이사님, 이 게임을 통한 교육 방식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게임을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재미가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공부를 만약에 게임처럼 만들었다면 다들 공부를 정말 잘했을 텐데 그게 많이 아쉽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아이들의 교육 같은 경우에도 그 게임이 어떤 즐겁고 재미있는 방식, 어떤 일을 했을 때 확실히 주어지는 보상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된다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에 이제 뭐 과도하게 몰입했을 때 발생한 어떤 부작용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게임의 이제 선 기능, 그 순 기능들을 어떤 교육에 좀 도입을 해서 좀 더 이제 어떤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면 교육학에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네. 2020년에는 최초로 이제 게임 마에스터고가 설립이 돼요. 아. 기존에 이제 대학교나 고등학교 일부 게임학과 있었지만 이제는 고등학교 자체가 게임 전문학교로 이제 등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교육에도 게임의 어떤 순 기능들과 앞으로 이제 산업에서 중요한 것들이 연결이 되는 부분은 저희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이 교수님은 이런 게임을 통한 교육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박 이사님 말씀에 많이 동의하고요. 특별히 이제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 순 기능들이 교육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컨텐츠들을 정말 적절하게 담아낸다면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잘 관리만 한다면 얼마나 이게 좋게 쓰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 질병 코드와 관련된 이야기는 실제 정말 문제가 될 만한 게임의 내용과 그 과정과 그 몰입의 현상과 여러 중요한 부분들이 한 사람과 또 한 가정과 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그 차원을 조금 달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시간 관계에서 곧 이제 접어야 하는데 각각 한 말씀씩만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박 이사님 먼저 해주시죠. 일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건강이나 이제 건전한 어떤 가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게임이 단순하게 뭐 게임 문화다 혹은 게임이 어떤 뭐 IT 업계에서 매출을 많이 발생을 시키고 많은 산업 종사자가 있고 이제 한류 뭐 전체 매출의 이제 50%가 넘는 그런 중요한 돈벌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게임은 정말 남녀노소가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거든요. 근데 그런 놀이들이 어떤 정확한 근거나 어떤 이제 데이터나 어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기 이전에 너무 이게 어떤 중독이나 질병으로 이제 그 사람의 눈을 가리는 부분들을 우려할 뿐이지 저는 이게 어떤 저희 꼭 업계 종사자들이 먹고 사는 것을 어떤 위협을 받는 그런 측면을 생각하진 않아요. 네, 지금 박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도중에 한 시청자분이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 문화죠. 이렇게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교수님,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맞는 말씀 저는 동감하는 바가 있고요. 다만 21세기가 우리의 놀이 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다만 이 놀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매체가 얼마나 이 사람을 건강하고 또 좋은 행복감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해법과 대안을 예방과 치료 차원에서 함께 다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 게임을 둘러싼 토론 밤새서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떻게든 이 게임 산업 그리고 개개인의 건강이 양립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